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강의해 주실 우리 강사분들 소개합니다. 서울교육청 교육감 정책보좌관으로 하시는 이범 교육평론가님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뒤에도 잘 들리십니까? 예. 교회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원래 이 목사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제가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실례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색한 느낌도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TV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신문에 글을 쓸 때 거기 사진을 보셨거나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서 유명해진 건 사실은 뭐 지금은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때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새칭 스타 강사였기 때문이죠. 그 전직 스타 강사라는 말을 아직도 저한테 붙이는데 참 어색한 표현이죠. 전직 스타 강사. 지금은 이제 스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을 때 우연히 학원가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메가스터디 창업 멤버로 또 메가스터디의 이사로 그러면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학원 강사 중에 소득 랭킹 2위였어요. 한 5년간 그랬습니다. 제가 한때 반포세무서에 개인으로서는 최고 소득을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방배동입니다. 근데 이른 나이에 학원가에 들어가서 이른 나이에 하여튼 거둘 수 있는 모든 성공을 다 맛본 다음에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죠. 은퇴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만으로 7년이 넘었어요. 2003년 말까지만 학원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EBS나 강남구청 같은 데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공교육계와 연관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급기야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이 제가 이제 지금 근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반일 연가를 내놓고 지금 여기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제 연가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반일이 날라갔습니다. 이제 이걸로. 저는 우리나라 교육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 교육계의 어떤 승리자이기도 합니다. 교육 시스템에.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서울과학고가 없었던 시절이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다 경기과학고를 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기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나와서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밟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이제 특목고와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또 사교육업계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근데 지금은 이제 빙 돌아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인생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 문제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또 대입 전문가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제 교육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예고된 제목과 약간 다른 제목을 붙여봤어요. 교육상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아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정보력이 높은 강남에 계시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남 학부모들 뭐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제가 뭐 이른바 대치동 일타 강사였고,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담을 해봤고, 학원가 그만둔 다음에도 제가 봉사활동 셈치고 계속 상담을 해왔거든요. 제가 뭐 돈 받고 상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봉사활동 셈치고 계속 상담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제 강연은 오늘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부터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2007년에 나온 통계입니다. 2007년에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Students Learning Time이니까 학생들 공부 시간 통계예요. 전 세계 학생들이 일주일 평균 몇 시간 공부하나? 일주일 평균. 고1 기준이에요. 고1 학생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몇 시간 공부하나를 조사한 건데요. 제일 밑에 보면 OECD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이 지금 34개국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에는 못 사는 나라는 안 껴줍니다. 선진국이거나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좀 선진국 언저리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OECD에 들어있는데 OECD 평균이 일주일 평균 35시간입니다. 그럼 저 위에 보면 일본이 있죠. 일본도 한 32시간 되고 미국도 33시간 정도. 끝에서 세 번째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그 핀란드가 있는데 핀란드가 30시간이 안 됩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긴 막대기 하나 있죠. 이게 이제 한국인데 유일하게 50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왼쪽에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에요. 정규 수업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길어요. 세계적으로 깁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스웨덴, 핀란드가 보이는데요. 스웨덴, 핀란드 학생들의 모든 공부 시간을 더한 것보다 한국의 정규 수업 시간만 봐도 더 길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약간 붉으죽죽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보충학습 같은데 할애되는 시간인데 이것도 굉장히 길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약간 엷은 붉은색 톤으로 나는 게 이게 out of school classes니까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수업받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약간 하늘색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게 홈워크예요.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상하죠? 다른 영역에서는 거의 다 1등을 하고 있는데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OECD에서 꼴찌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즘 숙제를 많이 내주면 누가 불평을 할 것 같습니까? 엄마들이 불평하죠. 심지어 학교에 항의를 합니다. 우리 학원 보내고 학원 숙제도 해야 되는데 학교 숙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숙제를 안 내요. 숙제를 안 내면 학교가 굉장히 편해져요. 왜? 숙제를 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피드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코멘트를 달아주든 채점을 해주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숙제를 안 내주면 그만큼 학교도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숙제를 안 내주는 쪽으로 학부모하고 학교가 결탁을 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담한 현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학습이란 말을 쓰잖아요. 학은 배울 학자잖아요. 습은 익힐 습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해서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습을 해야 돼요. 그럼 학은 언제 합니까? 학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다고 칩시다. 습은 언제 해야 돼요? 그렇죠? 습을 해오도록 조직하는 그런 방식이 전통적으로 숙제였어요. 근데 습을 하는 그런 기회를 학교에서 더 이상 주도하지 않는 거예요. 숙제를 안 낸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보면 저희도 지금 저희 집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1학년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숙제를 안 내요.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데서부터 공교육이 가져야 될 원래 그 주도성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보면 하여튼 전 세계에서 공부 시간이 제일 긴 이런 나라에 속하고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업 성적 비교 평가가 두 개가 있어요. 피사라고 해서 전 세계 고일 대상 평가가 있어요. 이건 세 과목을 봅니다. 3년에 한 번씩 해요. 그리고 팀스라고 해서 전 세계 중위 대상으로 이건 4년에 한 번씩 해요. 두 과목을 봅니다. 이건 90년대 후반부터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객관적으로 공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대략 한 2, 3위권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오래 하는데 30등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꾸준히 2, 3위권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07년 피사 평가입니다. 2007년 피사 평가 결과를 보면 그 고일 대상이에요. 핀란드가 맨날 1등만 해서 유명해진 나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2등을 하죠. 근데 핀란드하고 차이는 뭐냐면 핀란드 애들의 공부 시간을 보세요. 30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1등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성적은 비슷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정도 성적을 거두는데 50시간을 들여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비효율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형편없게 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특히 가장 절망적인 경우가 고3이나 재수생 데리고 상담할 때예요. 제가 뭐 공부 무지 잘하는 학생에서 무지 못하는 학생까지 그리고 서울에 사는 학생에서 이 제주도 사는 학생까지 다 상담을 해봤는데
고3이나 재수생을 상담해 보면 진짜 절망감이 느껴지는 게 이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부한 애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애들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랫동안 공부한 애들이 무려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치면 12년간 공부를 해온 애들인데 공부에 대한 요령이나 기술이라는 게 진짜 형편없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상담하다가 속으로 야, 이러다 진짜 이거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반 농담 삼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 매우 길고 학업 성취도 매우 높아요. 성적 굉장히 좋은데 교육 환경이 좀 안 좋게 나오죠. 교육 환경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급당 학생 수예요.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OECD 평균이 초등학교의 경우 20명입니다. 제일 적은 나라는 12명 그래요. 평균이 20명이고 우리나라는 평균이 30명이죠. 이거 OECD에서 꼴찌에서 1, 2등이에요. 꼴찌에서 1, 2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1, 2등을 다투는 대상이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무슨 미국이나 영국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멕시코하고 비교 대상이에요. 근데 30명만 돼도 좋겠어요. 저희 아이 방배동에 있는 저희 집 부근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42명이에요. 42명이에요. 가르쳐 본 사람은 알거든요. 가르쳐 본 사람들은 아이가 적으면 개개인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많으면 그냥 이게 덩어리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야, 제가 학교 가서 그냥 덩어리 일부로 취급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막. 그래서 저는 내년에 총선 대선 있잖아요. 총선 대선에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국가적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오바마가 부러워할 정도잖아요. 오바마가 사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부럽다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육제도는 미국도 나름 괜찮아요. 근데 교육열이 부러운 거죠. 혹시 미국 여행 가실 기회 있을 때 미국의 그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나 흑인 밀집 지역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4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히스패닉 밀집 지역 한가운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바마가 자기가 흑인이라서 그런 지역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부모들이 교육에 기억자도 신경 안 쓰는 부모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못 사는 사람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꽤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근데 미국은 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가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적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오바마가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한국 예를 자꾸 드는 건데 이렇게 오바마가 부러워할 정도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교육열이 딱 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명문대 근처라도 보내볼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라고 하는 그 아이의 범위에 내가 낳은 아들, 딸만 딱 들어가지 일단 옆집 애가 안 들어가요. 우리 애가 다니는 그 학교에 같은 반 애들 친구들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 애 명문대 근처라도 보내겠다는 그 부모의 열망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그러니까 이 교육열이 공적인 영역으로 이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걸 개선할 수 있게 되고 하는데 그런 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학부모 단체들 굉장히 유명한 게 많아요. 아주 강력한 로비 단체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학부모 단체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 이걸 개선하자. 이런 활동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아직 비어있는 반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환경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아주 처참한 데이터가 학업 흥미도 데이터예요. 가장 최근 조사가 이제 2007년에 전 세계 중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이 팀스라고 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습니다. 수학은 몇 등 했냐? 49개국 중에서 2등 했어요. 학업 성취도. 과학은 29개국 참여했는데 4등 했습니다. 근데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학업 흥미도 조사를 같이 했거든요.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흥미가 있냐? 우리나라 49개국 중에서 43등 합니다. 과학은 몇 등 하냐? 29개국 중에서 29등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놀라십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뭐 재밌어서 공부했다고? 예? 예? 뭐 그런 걸 뭐 그렇게 새삼 놀랍게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잖아요. 예? 저는 아이들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 자라나는 애들은
우리 기성세대하고 유전자가 다르구나. 진짜 다른 애들이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기성세대가 진짜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도대체 공부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어떤 벽에 부딪혀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위기는 무엇의 위기냐? 모티베이션의 위기예요. 동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 문제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 문제를 다 겪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부터 무기력증 증세를 보이는 애들이 급증해요. 공부 좀 꽤 잘하다가도 5, 6학년 때 무기력증 증세를 막 보이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 중증에 빠집니다. 그런 아이들 상담 요청 들어와서 이제 보면요, 제가 상담할 땐 대개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 심지어 부모님 다랑 학생하고 이제 같이 보는데, 그런 아이인 것 같으면 제가 상담하다가 중단해요. 저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으니 어머님이 꼭 아이 손을 붙잡고 소아정신과 클리닉에 가보세요. 저 같은 사람 100번 만나요. 소용없어요. 얘가 보니까 무기력증 한 3년 차쯤 된 것 같다. 그러면 엄마가 꼭 손 붙잡고 가라고 그럽니다. 거기 꼭 엄마가 데려가라 그래요. 왜냐면 그 엄마가 주범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꼭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저의 느낌만이 아니고 소아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과 의사들, 제가 꽤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을 여러 명 알거든요. 그리고 심리상담사들,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기력증 환자들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세대에서. 근데 왜 그런지 너무 뻔해요. 왜 그러겠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한다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학습 동기의 문제, 모티베이션은, 도대체 기성세대는 우리 어렸을 때 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묻는 게 금기시됐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얘기해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성적 높은 거 별로 싫은데? 옛날 같으면 경을 칠 얘기죠. 애들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 얼마나 참 그 환상적인 말입니까? 아이가 알아서 혼자서 엄마의 손을 들지 않고도 이렇게 알아서 잘한다. 이야, 진짜 환상적인 얘기인데, 요즘 뭐 외고에서도 심지어 학생 뽑을 때 전형 이름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자기주도 학습이 물론 아니에요. 부모주도 학습 또는 학원주도 학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와 학원이 이게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학원주도 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초등학교 때 방학 때 학원을 보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뭘 가르치는지 아시죠? 방학 때 학원을 보내면 되게 그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배울 걸 미리 한번 배웁니다. 자,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문제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되게 학원을 같이 다니거든요. 학기 중이라고 학원 끊는 애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학원에서 세 번째로 배워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처리되면 총복수 정리라고 막 다다다다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학원과 학교를 왔다 갔다 왕복하고 있으면 같은 내용을 네 번씩 구경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구경을 합니다. 저는 이걸 관광식 공부라고 부르는데 애들이 막 관광을 해요. 야, 저 장면이 또 나왔구나. 막 이런. 주의해보세요.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돼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증세가 생길 것 같으세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공부에서 반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공부하는데 반복이 필요할 수 있죠, 당연히. 응? 그런데 이 반복이 수동적 반복이에요. 그것도 4번씩이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요즘 제일 재밌는 드라마 뭐 있습니까? 전 시크릿 가든 이후에 본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재밌는 드라마 여러분이 보시는 거 매회 4번씩 봐보세요.
일단 본방을 사수하신 뒤에 제 방을 보시고 케이블 TV로 3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다시 보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야, 저거 난생 처음 보는 얘기인데 저거 무슨 소리인지 오늘 한번 잘 들어볼까? 이런 생각은 점점 안 하게 돼요. 왜? 오늘 흘려보내도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씩 반복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게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초딩들이 집중력 저하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설해초등학교예요. 설해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저께도 보니까 20문제 수학시험을 봤는데 3개를 틀려왔어요. 심지어 이 작년에는 60점을 받아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강남 지역에서 야, 애가 3개씩 틀려? 5개씩 틀려? 경악할 일이죠. 그때부터 애를 잡죠. 그래서 학원 보내고 뺑뺑뺑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동적 반복 학습으로 애를 밀어넣습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왜 그런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예요. 그게 체질화되는 순간 아예 정신적인 집중 능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학원 주도형 수동적 반복에 굉장히 아이들이 길들여지면서 이제 집중력 저하 훈련을 초등학교 때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죠. 중학교에 들어가면 강남 지역은 좀 다르죠. 강남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 학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또 전문적인 과외 이런 것들도 발달돼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 사교육의 주류는 이제 종합반 학원입니다. 종합반 또는 연합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등록하면 이제 국영수사가 다 챙겨주는. 그러면 이 아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학원을 등록한 순간부터 공부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떠한 계획도 세울 필요 없어요. 아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계획을 세우는 게 금지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계획을 세우는 게 금지돼요. 지금 뭔데 계획을 세워요?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해야지. 자기 혼자 계획 세우는 건 금지돼요. 그것도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 다. 자, 3년 내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에 대한 기술이 처참해집니다. 중학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학교 시기가 공부에 대한 기술이 생기는 시기예요. 초딩은 안 돼요, 이게. 이 초딩 학부모님들이 많이 섞여 계실 텐데 초딩은 기술이라는 게 사실 형성되기 어려워요. 왜? 인간이 아니거든요, 아직. 아니,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이건 인간 이하의 존재예요, 초딩은.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초등학교 선생님들 있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은 대단한 거예요. 이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매일매일 수십 명씩 몇 시간씩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이라는 걸 뭔가 한답시고, 야, 이거는 대단한 전문성입니다, 이거는 사실. 초등교육이라는 건. 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오늘 뭘 하면 내일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오늘 뭘 안 하면 내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예측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게 인간이 아닌 거야, 아직. 그래서 초딩은 끼케야 습관인 거예요. 끼케야 습관인 거지 기술이라는 게 어려워요.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딩 때 제일 중요한 습관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 습관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 습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중학교 시기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공부에 대한 요령, 노하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3년 내리 어떠한 계획도 세우는 게 금지되면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죠. 이런 아이들이 되게 고등학교 1학년 후반이나 2학년 초반에 성적이 팍 떨어져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강남 한복판에서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희 와이프 친구래. 저희 와이프 선배가 자기 딸들을 상담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중1, 중3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도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보면 거의 관상이 보여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관상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막 맞아요. 그래서 막 스스로 막 이게 왜 이러지? 막 약간 무섭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척 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냥 가볍게 모이는 자리였죠.
둘째 딸은 중1짜리 아이는 머리가 좀 있는 아이예요 보니까. 근데 첫째는 성적은 좋지만 머리가 좋은 아이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적 어떻게 유지하느냐? 학원빨, 과외빨로 유지를 하는 거죠. 사교육을 7개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이 지역에선 뭐 그렇게 드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예? 잘 아시면서 뭘 또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얘기하면 경악합니다. 왜냐면 강남은 이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이제 가지수로 따지면 7가지 하는 게 이제 가능한 거죠. 7군데 학원이나 과외나 걔는 그 피아노까지 아직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 7개 정도였는데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후반이나 2학년 초반 되면 성적이 폭락을 할 것이다. 왜? 전 자신 있었어요. 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근데 그 어머니는 물론 난생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날. 그리고 이제 1년 반 있다가 전화가 왔죠. 저희 와이프한테. 그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 저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바쁘니까 지금 전화 받기 어렵다고 얘기해라. 속으로는 가슴이 아프죠. 근데 뭐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 생각해야 되실 게 뭐냐면 중학교 때 되게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성적표에 드디어 등수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비공식적으로 등수를 알려주는 경우는 있지만 성적표에 공식적으로 등수는 안 나오죠. 근데 중학교 때는 탁 배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일단 겁을 먹고 일단 학원을 뺑뺑 돌리기 시작하고. 근데 머리가 과히 좋지 않은 아이가 학원빨로 성적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최악의 조합이 생겨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아이가 공부 기술도 없는 거예요. 최악의 조합이죠. 그렇잖아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아이는 오히려 요령 같은 것, 기술 같은 거를 잘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회를 3년간 학원 뺑뺑 돌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최악의 조합이 되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대개 고등학교 1학년 후반, 2학년 초반을 못 견뎌요. 그때 팍 떨어집니다. 제가 대치동 한복판에서도 너무 많이 그런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익혀야 될 이 공부에 대한 기술을 익힐 기회를 특히 학원 의존도가 이 시기에 더욱 높아지면서 많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강남 안에 사는 분들은 뭐 느낌이 다르겠지만 강남 밖에 사는 분들은 야 강남에 가면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다 어지간한 대학을 잘 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통계로도 나와요. 수능 1등급만 놓고 보면 서초 강남이 제일 많아요. 수능 1등급 비율만 보면. 하지만 수능 1등급에서 4등급까지를 합친 비율을 보면요. 그래서 수능은 5등급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이상이면 중상위권 이상이에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합친 비율을 보면 강남권이 전국 30위권이에요. 의외로 허리가 약해요.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쏟아붓고 공부에 관심이 많은데도 의외로 허리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제일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과잉사교육의 결과예요. 과잉사교육 때문에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효과가 주로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사이에 성적이 탁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또 결국은 아침 일찍 강남역, 교대역, 양재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아이들이 무슨 버스를 기다리면서 길게 줄을 서 있죠. 그럼 관광버스가 와요. 이 대학생 아이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남으로 이제 막 갑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강남구 서초구에서. 그렇게 관심도 많고 그렇게 돈도 많이 쓰는데 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잉사교육의 문제를 강남에서는 특히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책을 세울 것이냐, 이건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고등학교나 대학 동기 중에 이제 교수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 교수들 만나가지고 가끔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야 수강 신청하는데 왜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오냐.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가면 꼭 엄마들이 전화하고 찾아온대요. 심지어 제가 삼성그룹의 꽤 고위층 인사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인사과에 촌지 들고 오는 엄마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청소년기에 제일 중시하는 거는 뭐 전인적 성장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청소년기에 제일 중시하는 건 옛날 지금이나 공부였다고요. 근데 그 시기 아이들도 알아요. 이 시기에 나한테 제일 중시되는 게 공부라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제일 중시되는 걸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남에게 의존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의존적이 되죠. 엄마도 거기에 합세를 하고. 그래서 결국 대학 가서도 그런 모습 보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일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2007년에 숭실대 정재기 교수가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도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 소득과 자녀 접촉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 좌표에서 보다 왼쪽에 점이 찍힐수록 부모가 어렵고 못 살수록 자녀가 자주 찾아가는. 왜? 부모가 잘 살고 돈이 많으면 뭐 별로 걱정 없잖아요. 별로 잘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근데 부모가 어렵고 못 살아요. 그럴수록 자녀가 부모를 자주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심한 나라들일수록 왼쪽에 점이 찍힙니다. 오른쪽에 점이 찍힐수록 부모가 어렵고 못 살면 잘 안 찾아가요. 부모가 잘 살고 돈이 많아야 자주 찾아갑니다. 그런 경향이 심한 나라일수록 오른쪽에 점이 찍혀요.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를 제일 잘 실천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의외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반대쪽 끝에 어디서 많이 본 나라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에요. 이제 효를 숭상하는 나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많거든요. 첫째가 10살, 둘째가 8살, 셋째가 5살, 넷째가 15개월 됐는데 아니 왜 저한테 박수를 치십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치셔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가정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노는 걸 보다, 야, 제가 나중에 얘들이 커가지고, 야, 아빠가 돈 좀 있고,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라는 생각으로 자주 찾아오면 내가 무슨 느낌이 들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기 쉬운 나라예요. 청소년기에 결정적으로 부모자와 관계가 좀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부모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는 뭐가 되냐?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물주가 됩니다. 돈이나 벌어라 이거죠. 그런 농담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 명문대 보내는데 성공하려면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필요한 게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거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 진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왜 안 된다 이거. 당신은 돈이나 벌어. 아이도 그걸 알아요. 엄마가 아버지를 물주 취급한다는 걸 압니다. 아이들도. 아이 마음속에 아버지는 물주가 되는 거예요. 뜨끔하신 분 계실 거예요. 엄마는 뭐가 되냐? 엄마는 매니저가 돼요. 연예인 매니저가 이제 스케줄표 쫙 짜가지고 이 연예인을 뺑뺑 돌리는 것처럼 연예인 매니저처럼 매니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물주화, 어머니의 매니저화. 이거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몇 년을 이제 그렇게 보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제가 보기엔 당연한 얘기예요. 아마 지금 청소년, 이게 이제 성인 대상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기 학생들이 어른이 돼서 조사하면 이 점이 아마 더 오른쪽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 힘들어 죽겠어, 뭐 돈도 이렇게 많이 들어,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돈 너무 많이 들죠. 애들 너무 힘들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인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 자식 관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진짜 냉정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앞으로 한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90까지 사셔야죠. 아닌가? 지금 여성 평균 수명 80 넘어갔죠? 근데 이 평균 수명이 어려서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까지 다 평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계신 분들은 한 90까지 각오하셔야 돼요. 몇십 년 남았어요. 아이 다 키우고 나서도 몇십 년 사셔야 돼요. 진짜. 근데 그렇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어디에 더 가치 기준을 둬야 되는 거냐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급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학원가에서 얻은 교훈이 있어요. 학원가는 쉽게 얘기하면 상품을 파는 곳이잖아요. 강의라는 이 상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비자의 만족이 중요해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그때는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공허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가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학생, 학부모 이런 고객한테 뭔가 손에 뭔가 구체적인 걸 쥐어줘야 된다. 오늘 집에 가서 뭘 해라. 오늘 집에 가서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학원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에요. 자, 구체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 영어급의 영어 학습서를 몇 권쯤 볼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1에서 고3 사이에 6년간. 물론 요즘 성문 기본 영어를 보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급의 책이 지금 수백 가지 나와 있죠. 평균 4권을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보는 애들은 막 대여섯 권 봅니다. 학원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뭐 학교 보충 수업으로도 보고 뭐. 그런데 80% 이상의 애들이 한 권도 소화를 못해요. 한 권도 자기 거로 소화를 못합니다. 이게 강남이니까 강남은 학생 학력 수준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율이 좀 다르긴 할 거예요. 하지만 하여튼 상당수 학생들이 한 권도 자기 거로 못 만들어요. 4권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한 거냐? 진도 나간 거예요. 진도가 성취도인 줄 알아요, 아이들이. 진도가 성취도인 줄 알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진짜. 이런 엄청난 집단 환각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 학원가예요. 왜? 학원가는 부모가 계속 돈을 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달 돈 냈는데 다음 달에도 돈을 내야지 라고 만들려면 뭔가 외형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학원, 그런 학원 보셨습니까? 되게 자녀가 저희 학원 2달 다닌 결과 이 내면이 좀 더 성숙해졌습니다. 돈 내시죠. 그럼 누가 돈을 냅니까? 외형적 성과를 통해서 돈을 내도록 유도하는 곳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외형적 성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아이의 성적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성적 가지고 이 학원을 다닌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학원을 안 다니던 아이가 학원을 다녔더니 성적이 어떻게 됐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원 다닌 이 덕이 이 정도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애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계속 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의 학원을. 그러니까 성적이 나와도 도대체 이게 얼만큼 학원 다닌 결과인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높은 애나 낮은 애나 계속 학원을 다니게 돼요. 이게 도대체 성적 가지고는 이게 학원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계속 다녀왔기 때문에. 그러면 외형적 성과로서 이 성적이라는 지표가 의외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 성과 중에 두 번째 지표가 있어요. 두 번째 지표가 뭐냐면 바로 진도예요. 90년대만 해도 선행학습이 그 정도로 이렇게 성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행학습 안 하는 학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야,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저보고 만약 학원가로 컴백해서 돈을 다시 벌어라 그러면 저는 선행학습 위주로 운영하는 수학학원을 차릴 겁니다. 왜 하필 수학이냐? 수학이 학부모 구워 삼기 제일 좋아요. 왜? 학원 선택을 하는 분은 대개 아빠가 아니라 엄마들이거든요. 여기 어머니들 주로 계신데 그 어머니들 수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 뭐예요? 뭐 기억나십니까? 수학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걸 탓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뭐 탓할 일 아닙니다. 차라리 깡그리 잊어버려서 백지 상태면 차라리 좋아요. 근데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마음속 한 구석에 뭔가 남아있어요. 좌절을 한 상처 이런 게 남아있다고요. 공포심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중에 가장 비합리적 시장이 수학 시장이에요. 왜? 모든 소비자가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워 삼기 제일 좋죠.
상담실에 딱 앉는 순간 무조건 상담실장이 학부모에게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요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어는 좀 나름대로 영어에 대해서 나름 이 소양을 가진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수학은 아직까지 이제 그만 그 꼴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왜 또 선행학습 위주 학원이냐? 선행학습 위주로 운영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학원 운영하기가 너무 편해요. 우리는요 선행 위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그때 잠깐 하는 거죠. 이래버리면 지금 현재 아이의 성취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은폐됩니다. 미래 성취도는 이제 다른 문제고 현재 지금 이 아이의 성취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은폐되고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는 자꾸 내년으로 미뤄져요. 학원 운영하기 겁나게 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 선행학습 위주로 운영하는 수학학원을, 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봐요. 한 70%는 복습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선행학습하는 애들 중 한 70%는 복습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인데 정석 푸는 애들을 한둘 본 것 같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대치동 한복판에서 초등학생인데 막 정석을 풀고 있어요. 집에서 보신 적 있죠? 걔네들 고3 되면 다 수능 수학 1등급 받을 것 같죠? 참 다양하게 나와요. 추적해보면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끝까지 1등급 받는 애들은 물론 있죠. 얘네들은 수학적 재능을 강하게 타고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제일 많이 좌우되는 과목은 수리적인 과목입니다. 언어적인 과목일수록 후천적인 게 중요해요. 수리적인 과목은 확실히 아주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선천적인 재능 같은 것들이 꽤 작용합니다. 그래서 문과의 수학 1등급은 그래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과의 수학 1등급은 노력만으로 안 돼요. 이과는 특히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무슨 얘기다 말았죠? 근데 초등학교 첫 정석 풀던 애들 고3 돼서 아주 다양해요. 수학적 재능을 타고난 애들은 계속 1등급 받지만 아닌 애들은 2등급, 3등급, 4등급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수학적 재능 그렇게 타고난 아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아이도 훈련시키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정석 풀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알아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거는 수능 수학을 깔보는 거예요. 수능 수학 기계적으로 푼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수능 수학을 깔보는 행위예요. 재작년에 이상한 드라마가 나왔었습니다. 공신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죠. 거기 수학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 머리 막 이상하게 풀어헤치고 막 그 유명한 그 배우죠. 변희봉 씨.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수학을 저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큰일인데. 수능 수학을 깔보는 거거든요. 수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단계를 매우 중시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출발점이 이건데 이런 조건이면 이쪽으로 가고 저런 조건이면 저쪽으로 가고 그런 조건이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저런 조건이라서 이제 저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이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조건이 저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또 갔어요. 이런 단계를 한 두세 단계 거쳐가지고 결국 결론 또는 답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전형적인 어떤 수학 문제의 구조예요. 그러면 공신식 수학이 뭐냐? 우리나라 특히 중학생 애들이 푸는 수학의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수학의 70%는 이 공신식 수학이에요. 공신식 수학의 특징은 뭐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나 그쪽으로 갈 가능성을 다 가지쳐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가지친 논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선적인 논리가 나오죠. 처음이 있으면 그냥 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문제가 빨리 풀어야 되잖아. 이런 유형의 문제 있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뭘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 이게 공신식 수학이에요. 공신식 수학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면 수학을 점점 못하게 됩니다. 수학을 점점 못하게 돼요. 특히 수능형 수학을 점점 약해집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수학 얕보지 말라고. 공신식 수학 연락이 하면 수능 수학 잘 본다는 거는 수능 수학을 굉장히 얕보는 생각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시험 문제, 수학 시험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수학 올림피아드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점점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점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수학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올림피아드형 수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일본식 수학이에요. 일본식 수학은 이상하게 수학적 의미와 별 상관없이 문제를 꼬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 경기공학고 동기들, 당시에 이제 수학 전국적으로 제일 잘했던 애들입니다. 가끔 만나서 이제 술을 마실 때, 물론 이제 대개는 이제 뭐 누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더라, 누구 어머니 돌아가셨다더라 하면 이제 영화실에서 만나서 이제 술 한잔 따르죠. 뭐 동창회를 거기서 미니 동창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우리 와이프가 어저께 우리 애 수학을 뭘 시켜야 된다고, 뭐 심화 수학, 뭐 올림피아드 뭐 이런 거 시켜야 된다고 뭘 가져왔어. 야, 그걸 뭐하러 하고 있냐. 와이프랑 싸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보시기 별 의미 없는 거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당신 세상이 바뀐 걸 몰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드디어 남편이 해선 안 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야, 네가 수학 잘했어, 내가 수학 잘했어. 이래. 그럼 그 당시에 수학을 제일 잘했던 제 친구들이 왜 그거 뭐하러 하고 앉아있냐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수능 수학은 미국식이에요. 풀이과정 3줄 넘어가는 게 드물어요. 올림피아드 일본형 수학은 무지 길어요. 풀이과정도 함정도 많고 막. 선생님, 풀이과정이 3줄인데 애들이 왜 이렇게 다 못 맞춰요? 그런데 어려워요. 즉 중간에 혹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조건이 달라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수능 수학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물론 수능 수학에도 쉬운 문제도 나오죠. 그냥 앞에 넣으면 뒤가 보이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만, 중상급 이상의 난이도를 가진 수능 문제는 중간 논리적 단계를 일일이 따져봐야 돼요. 야, 대개 문제는 조건이 저래서 저쪽으로 가지만 혹시 이게 이쪽이나 그쪽으로 하는 조건 아니야? 이걸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공신식 수학을 너무 열나게 하면 수학을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수학 선행을 시켜야 되느냐, 심화를 시켜야 되느냐. 영원한 숙제죠. 중학교 한 2학년 전에는 선행을 시킬 필요도 없고 심화를 시킬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 뭐래요? 학교 수학 시험은 어느 정도 점수 나오는데 뭘 시켜야 되는지 아세요? 애한테 오로지 네 머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해봐라. 이걸 시켜야 돼요. 오로지 네 논리와 네 머리만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네가 설명을 해봐라. 이걸 시켜야 됩니다. 1, 2, 3, 4, 5분 중에 답이 하나 있거든. 너 잽싸게 찍어. 잽싸게 찾아.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를 네가 밟아가면서 네가 한번, 야, 엄마가 내가 중학교 수학 다 까먹었거든. 엄마 하나도 모르겠거든. 네가 한번 좀 너한테 좀 배워보자. 이걸 시켜야 돼요. 가르치는 봉사활동 같은 걸 시켜야 돼요. 가르치다가 아이가 깨달아요. 답만 빨리 찾을 때는 그냥 넘겨갔던 논리가 가르치게 되면 하나하나 납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자기도 정리가 되고 깨달아요. 이런 걸 시켜야 돼요. 사실은 선행은 언제부터 하면 좋냐? 중2.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행. 왜? 현재 대학 입시 구조상 선행을 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과로 가는 학생들. 이과로 가는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수학 선행을 1년분 정도 하면 상당히 유리해요. 절대 2, 3년 하지 마세요. 수학 선행 2년 하고 3년 했다고 그러면 옆에서 막 뭐 우러러보고 그러지만 어차피 왕창 까먹어요. 애들 기억력이 무슨 용가리 통변 줄 아십니까? 저 예배당에 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험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2년 이상 학교 진도하고 뭐 자기 선행 진도가 2년, 3년씩 차이 나는데 애들이 안 잊어버릴 것 같으세요? 수학도 엄청나게 잊어버려요.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이과는 1년 정도 선행하면 왜 유리하냐? 이과는 고3 막판에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수학의 분량 자체가 문과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난이도도 달라요. 특히 후반이. 그리고 이과는 지금 논술이 수학이나 과학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시에서는 논술을 주로 보잖아요. 정시에서는 논술 거의 없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이과의 경우는 논술이라고 돼 있지만 논술이 아니에요. 수학과학, 그러니까 긴 서술형 수학과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 진도가 다 끝나야 이 논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문과는 달라요. 문과는 뭐 진도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논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과 논술은 철저하게 수학 진도가 다 끝나야 수학 그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구조적으로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고3 때.
문과생 중에는 방학 때 다음 학기 거 예습하는 정도로만 해가지고 최상위권 유지한 애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과는 구조적으로 그랬다간 고3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1년분 정도. 지금 진도를 쫙 빼는 게 아니고 이중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진도를 쫙 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학원에 종속돼요. 이중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진도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가능해요.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에 1차 방정식 배우거든요. 2학년 2학기에 2차 방정식 배우거든요.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1년 원래 진도상 1년의 갭을 가진 두 개의 진도를 동시에 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행 진도하고 학기 진도를 꾸준히 나가고 있으면은 선행 진도 언제 끝나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끝나겠죠. 선행 진도는 1년 앞서 나갔으니까. 그럼 거기서 세이브되는 시간을 고3 후반에 나오는 어려운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에 투자해야 되느냐? 논술에 투자하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대입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선행을 적절히 하면 꽤 유리해지는 부분이 생겨요. 특히 이과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중상위권 이상 학생이다. 그런 경우에는 중2가 상당히 좋은 찬스예요. 중1 수학 같은 거, 그러니까 중2 수학까지는 사실 고등학교 수학하고 별 상관없어요. 중2 수학까지는. 근데 중3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2가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얘기하다 지금 제가 수학 얘기로 조금 옆길로 샜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그냥 진도를 나가는 것이 공부인 줄 알고 과연 자기가 제대로 이걸 성취하고 자기 거로 정리했는지 전혀 되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취도 위주의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취도 위주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반복이죠. 선생님, 아까 반복이 안 좋다면서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수동적 반복이 지나치게 길들여지면 문제라고 했죠. 뭐 수동적 반복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수동적 반복이 체질화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반복은 능동적 반복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습이라고 얘기해요. 강남 아이들의 그 공부 방법, 저는 상담할 때 최근 1년간 공부한 거 다 싸 짊어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등산배낭에 짊어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쫙 쌓아놓고 막 2시간 동안 쭉 보면서 과거 어떻게 살아왔나부터 시작해서 최근 어떻게 공부했는지 쭉 보는데, 이제 강남 아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실수하는 게 바로 복습을 안 해요.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천재의 정의가 있어요. 천재는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재가 바로 복습이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인간입니까? 한 번만 보면 되는 인간. 뭐든지.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인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천재예요. 저는 이런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2명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명 봤고, 대학원 석사과정 때 1명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긴 있어요. 한 번만 보면 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복습이 필요 없는 인간. 이 중에 자제분 중에 천재가 있을 확률? 뭐 한 10만 명 모아놓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명수로 자제분 중에 천재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죠. 그러니까 다 복습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저는 이걸 언제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냐면 중3 때 과학고 입시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땐 제가 대학 88학번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85년에 들어갔죠. 84년에 중3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80년에 전두환이 집권해가지고 그때 학원과 과외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한 10년간은, 물론 80년대 후반쯤 되면 뭐 몰래바이트라고 해서 많이 했지만, 하여튼 80년대 한 10년간은 과외나 학원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과외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땐 과학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 과학고에 직접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봐야겠다. 학원도 없고 혼자서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머리가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넣으면 새요. 인간이 원래 망각의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 누구죠?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해 보니 우리의 기억은 대체로 다 단기 기억이라는 것으로서 일주일 지나면 75%가 날아간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요. 일주일 지나면. 그래서 제가 야, 내 머리가 밑빠진 독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뭘 시작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이론 정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야, 이건 내가 복습을 해야겠다. 이건 좀 복습을 해야겠네. 예를 들어 문제를 풀었는데 맞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하수, 중수, 고수가 있는데 공부의 하수들은 일단 맞고 틀리고 채점하고 다시 안 봐요. 고수는 아니고 중수쯤 되는 애들의 특징이 틀린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근데 이것도 고수는 아니에요. 진정한 고수는 뭐냐? 맞고 틀리고는 중시하지 않아요. 어차피 연습 게임인데, 아니, 축구 연습 게임 하는데 0대 1로 0대 10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10대 0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연습 게임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지만 풀이 과정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다음에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맞았어요. 맞았지만 어쩌다 맞은 거고 계속 자신이 없다. 체크하는 겁니다. 전 언제 다시 봤냐? 체크한 거를 다음날 다시 봤어요. 자, 한 달 뒤에 다시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자, 체크한 건 다 띄고 나서 1페이지 다시 피면 다 경험해 보셨죠? 마치 새 책을 보는 것 같죠? 네? 그러다가 급기야, 야, 이건 이번 한 번 다시 봐서는 안 되겠네. 2개 체크한 거는 3일이나 4일 있다가 2차 복습을 해요. 어떤 건 체크가 막 3개도 돼요. 이건 일주일 뒤에 3차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원래 진도 나가야지, 오늘 원래 생각했던 진도 나가는데 시간이 이 정도 걸리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것 중에 체크된 거 복습하는데 이 정도 시간 걸리고, 그리고 3일이나 4일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체크 2개 생된 거 2차 복습,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체크 3개 된 거 3차 복습. 그럼 그냥 막 진도 뺄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1.5배에서 시험하면 2배도 걸려요. 근데 탁월한 장점이 있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생기죠. 왜? 야, 내가 이거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되물었어요. 수동적 반복이 아니에요. 수동적 반복은 지레짐작으로 줍니다. 야, 아마 너 이거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 라고 지레짐작으로 주는 거예요. 능동적 반복은 안 그래요. 내가 이거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까?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판단한 게 더 효율적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이런 기술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부터 애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야, 이번 선생님이 복습이 역시 중요하다. 너 복습 안 하면 죽어. 옆에서 한번 감시하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애가 복습 제대로 하나. 처음에는 엄마가 옆에서 죽인다니까 이제 복습을 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자, 며칠 못 가서 포기합니다. 왜? 뭐가 모자랄까요? 시간이 모자라죠. 예를 들어 어저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봤는데 내가 오늘 11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어저께 본 걸 다시 복습한다 싶고 1페이지, 10페이지까지 쭉 보고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죠.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령, 노하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영역을 생각할 때도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에 대해서만은 애가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지 삽을 들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땅을 파야 되는데 애가 포크레인을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삽질밖에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야, 무조건 땅을 열심히 파. 그러면 삽을 들고 있는 애들은 진짜 열심히 삽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지나치게 애들한테 공부 시간을 늘려라. 공부 시간을 늘려라. 노력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 기술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술 없으면 애들 복습 제대로 못해요. 가다가 포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못하죠. 근데 전략적으로 야, 이건 꼭 챙겨야겠다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목. 또 학원을 다녀도 내가 A 과목을 학원 다닌다. A 과목 학원 다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복습이 있어야 돼요. 또 B 과목을 학원 다닌다. 그럼 B 과목에 상응하는 복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학원을 많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미친 듯이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녀요? 그게 다 비정상적으로 공부하니까 그냥 이 진도 빼는데 급급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복습을 생략해버리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요즘 아이들이 잃어버린 공부의 매우 중요한 원리가 성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다 복습을 안 하고 진도 빨리 따가는 거 쫓아가게 급급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또 몇 년간 그게 또 체질화돼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애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의외로 최상위권 애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공부 방식도 다양하고 애들 체질이 다릅니다. 다. 근데 여러 가지 체질의 아이들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 최상위권 아이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공통점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스스로 되물었을 때 내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구나.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자기가 압니다. 이 판단 능력, 자기에 대한 비판적 판단 능력이 있어요. 이게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하고 걔네들이 의외로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되물어보고 내가 이게 취약한 부분인가, 그러면 그걸 먼저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기술을 전혀 익히지 못하고 고등학교 가서 막판까지 아주 대단한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 예를 들어서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쯤 되면요.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이제 고2 후반이나 이제 겨울방학쯤 되면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과목 다 통틀어서 무슨 과목 무슨 단원이 제일 약하다. 1순위. 무슨 과목 무슨 단원이 그 다음으로 약하다. 2순위. 무슨 과목 무슨 단원이 그 다음으로 약하다. 3순위. 이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예요. 왜? 3학년 여름방학 정도부터는 사실 이걸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3학년 여름방학 정도부터는 컨디션 조절하고 약간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이지 사실 약점을 보완하는 건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학년 후반 겨울방학 이 정도가 이 집중적인 보완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인데 이걸 대부분 아이들이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아주 철학적이거나 아주 무슨 교육학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그냥 대입 전문가로서 보고 있다가도 진짜 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서초 강남 지역은 과행사 교육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나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 익혀야 될 제일 중요한 공부 기술은 복습 기술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복습할지 말지를 자기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그걸 복습하는 겁니다. 모든 건 물론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핵심적으로 꼭 챙겨야 되겠다 싶은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익혀야 될 기술은 관리 기술이에요. 아주 쉬워요. 이것도 이제 곧 주말이죠.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오늘 목요일 맞습니까? 근데 맞나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도에 시간을 정해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간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모여야지. 화요일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모여야지. 이게 애들 해보면요, 진짜 성격대로 나와요. 어떤 애들은 지나치게 꼼꼼하게 세워요. 특히 여학생 중에 이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막 3시간씩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엉성하게 세워요. 근데 엉성해 보여도 중요한 것만 표시되어 있으면 돼요. 사실 중요한 것만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뭐 다 빽빽하게 세웁니까? 중요한 거, 굵직한 거. 하여튼 이날 뭘 하든 요 시간에서 요 시간까지는 뭘 한다. 하여튼 이렇게 세우는 애들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애들 체질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1주, 2주 정도 해서는 아이들이 실제하고 계획하고 못 맞춥니다. 최소한 2달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방법을 달리 해보고 하면, 제가 예전에 고3 학생들 가르칠 때 2번 실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야,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애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런 애들 한번 자원해봐라.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 그러니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죠. 자기 프라이버시를 사실 공개해야 되니까 그 팀 내에서. 그래서 돌려보고 막 코멘트도 해주고 2달 정도 해보니까 아이들이 드디어 어느 정도 일치가 가능해집니다. 뭐 일찍 되는 애들은 일찍 되지만 평균적으로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중학교 때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내신 성적이 대학 갈 때 들어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학교 때는 기술을 잘 익혀야 돼요. 이 기술을 잘 익히면 고등학교 때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서도 써먹고 잘하면 평생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학교 때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다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차근차근 뭔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기술을 쌓아나간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학 가서도 이제 수강 신청 때 엄마가 나타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3번째, 선생님, 독서야 뭐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저는 달라요. 왜? 입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옆집 엄마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옆집 엄마 입시 전문가 아니에요. 입시 전문가일 것 같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논술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논술 문제 예시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길죠. 끝에 보니까 출전이 나옵니다. 존 로크가 쓴 통치론 6장. 물론 애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글입니다. 통치론은 서양 사상의 주요 서적 중에는 꽤 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읽을 수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이걸 읽는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다 난생 처음 보는 글이에요. 나번 제시문이 있고 다번 제시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제 1번. 가를 읽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 어떻게 성립하며 소유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연이 있는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자, 이건 모범 답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정답을 많이 얘기하시네요. 역시 수준 높은 동네. 당연히 정답이 있죠. 네 생각을 얘기해라가 아니거든요. 저자의 생각이 뭐게?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저자의 로크라는 사람이 쓴 긴 글을 우리가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는, 모범 답안이 있는 거고, 수능 언어 영역 문제와 똑같아요. 오지선다로 바꿀 수 있어요. 수능 언어 영역의 독해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논술 문제라서 수록한 게 아니라 수능 문제도 이런 유형이에요. 논제 2번도 그렇습니다. 논제 2번도 나는 것도 모르겠는데 무의미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들고 이유를 설명하셔. 이것도 모범 답안이 있어요. 이거는 수능의 추론 영역의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 2번은 오지선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3번이 좀 논술다운 문제예요. 3번을 보면 가오나를 토대로 다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정당하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범 답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학 교수들이 모범 답안 없이 채점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를테면 논거의 적절성, 그리고 논리의 일관성,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종합 점수를 딱 매겨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려대나 서울대에서 논술 채점해 본 적 있는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3번 같은 문제를 채점하다가 진짜 무릎을 치게 하는 답이 나온대요. 야, 나보다 잘 썼구나.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잘 썼다. A+ 받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있대요, 가끔. 또 채점하다 보면 되게 웃긴답니다. 분류가 된대요. 얘네들은 같은 학원을 다녔구나. 이렇게 분류가 된대요. 문제 3번은 그래서 이제 논증을 요구합니다. 네 견해가 뭐냐? 전 A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B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A가 옳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창의력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1, 2번은 창의력 상관없어요, 사실. 1, 2번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네 머릿속에 쌓아놓은 지식의 양을
또는 지식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입니까? 지식의 소유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중에 아마 학력고사 세대가 꽤 섞여 계실 텐데 젊은 엄마들은 9사학번부터 수능입니다. 좀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학력고사 세대가 많이 섞여 있을 텐데 학력고사 수능의 결정적 차이가 이거예요. 지금 수능이 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16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걸 모르시는데 지식의 소유 여부는 옛날 학력고사에 비해서 지금 덜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영어로 이제 컴피턴스라고 하죠. 역량. 뭐 별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1번 력자로 끝나죠. 2번 력자로 끝나죠. 3번 력자로 끝나죠. 이거 두음 법칙 무시하면 역량이에요. 역량. 네가 가지고 있는 독해력, 추론 능력, 논증 능력 이런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취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 1등급 받는 애들은 진짜 신비로운 애들이에요. 고3 되면 탁 드러납니다. 공부 별로 안 해. 근데 언어 영역 1등급이야. 맨날 1등급 받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언어 영역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저도 왜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 언어 영역 문제집 뭘 푸니? 몇 권 푸니? 그러면 저 안 풀어도 잘 나오길래 그냥 계속 안 푸는데요? 뭐 이럽니다. 애들 사이에서 굉장히 없는 언어 영역이 신비화돼요. 언어 영역을 잘 보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시다가 집에 가셔서 옆집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차라리 수능 기출 문제집 같은 거 사보세요. 수능 기출 문제집에 뭐 제가 수리 영역을 풀어보라고 차마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언어 영역은 해볼 수 있잖아요. 단 전제는 뭐냐? 언어 영역 제시문 중에서 교과서에서 나온 제시문은 몇 %일까요? 이건 아셔야 돼요. 0%죠. 제가 얼마 전에 경학을 했는데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장 한 50분 모아놓고 강연을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교과서에서 나오는 제시문은 0%예요. 비문학은 100% 교과서 밖에서 나오고 심지어 문학이나 고전, 학력고사 시대에 문학 고전은 그냥 특히 고전 같은 건 따따따 외우는 거였죠. 요즘은 그것도 교과서 밖에서 나와요. 물론 가끔 얻어 걸리죠. 아, 작년에 문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그게 나왔네? 아싸라비야. 가끔 하나씩 껴있고 나머지는 다 교과서 바뀝니다.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일부러 난생 처음 보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결국 네가 머릿속에 이거 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넣어놨으면 맞추는 거, 안 넣어놨으면 틀리는 거야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초적인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가 뭐냐? 리딩이라는 거예요. 독서. 미국은 SAT 있죠? 미국 대학 입시. SAT의 기본 과목 중에 하나 이름 자체가 아예 critical reading이에요. critical reading. 비판적 독해. 그냥 쭉 읽지 말고 좀 따져가면서 혹시 이 논리에 허점은 없나? 다른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적절히 따져보면서 읽어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능 언어 영역의 뼈대가 돼요. 미국 SAT를 상당 부분 참조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미국 SAT와 달리 이제 문학이나 고전도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뭐 꼭 책일 필요 없어요. 잡지도 좋고 신문도 좋습니다. 하여튼 활자로 된 거면 다 돼요. 저는 밤에 아이패드로 애들한테 책을 읽어줍니다. 저희 집엔 침대가 없어요. 누우면은 둘째가 제 오른쪽에 눕고 첫째가 왼쪽에 누워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책 읽어줍니다. 요즘 아이패드 2가 더 가벼워진 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탐을 내고 있는데 좀 아이패드 1이 좀 무겁거든요. 이런 게 의외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중학교까지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애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좀 독서 이런 거 좀 신경 좀 쓰시는 척이라도 어머니들이 하시다가 중학교 가면서 이제 영수 이제 애를 영수 막장으로 보냅니다. 저는 이걸 영수 막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형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수능형 모의고사를 보면 애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언어 영역 제시문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글을 읽어본 경험이라고는 문제집밖에 없어요. 언어 영역 제시문에 나오는 그 정도 레벨의 글을 읽어본 경험이라고는 문제집밖에 없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백날 문제집 풀어보라고 하세요. 되나? 안 돼요.
언어 영역 잘 받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 난생 처음 보는 긴 글을 읽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쭉 읽다 보면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야말로 감이 와요. 저자가 이런 의도로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밑에 질문을 봐요. 윗글의 요지로 적합한 건 뭐냐? 3번 같아요. 찍어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요. 너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린 건데 어떻게 맞추니? 그러면 저 이건 것 같아서 그냥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렇게 다 답변을 해요. 진짜. 틀린 애들은 왜 틀리냐? 난생 처음 보는 긴 글을 읽는데 일단 두려움이 있어요. 반쯤 읽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요. 응?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 읽을 때쯤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질문을 봐요. 윗글의 요지로 적합한 건 뭐냐? 5번 같아요. 찍어요. 틀려요. 신비롭죠. 얘는 찍었는데 맞추고 얘는 똑같이 찍었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보세요. 애들 사이에 언어 영역이 진짜로 신비화돼요. 리딩의 총량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그리고 읽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초등학교 때 습관이랬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근데 제가 두 번째로 꼽은 습관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배운 걸 복습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바로 독서 습관이라고 했죠. 꼭 책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 그때부터 제발 뉴스도 같이 보십시오. 예? 애들 드라마 보려고 하면 쫓아내지만 하지 마시고 뉴스 같은 거 좀 같이 보시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 그래서 중학교 때 들어가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주로 재미에 의한 어떤 독서를 했다고 치면 중학교 때는 조금 더 목적의식적으로 좀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시사주간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쓰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죠. 지나치게 소설만 읽는 애를 좀 시사적인 글을 읽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중학교 시기예요. 그래서 언어 영역은 고3 때 거의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단시간에 많이 할 수도 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열나게 하면 지식이 모자란 건 단기간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독해력, 추론 능력 이런 기본 역량이 모자란다. 이거 단기적으로 만회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이건 고2 이전에 거의 다 결정되는 거예요. 고2 이전에. 고3 때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고3 때 변동 없는 또 하나의 과목 외국어 영역, 즉 영어예요. 선생님 왜요? 영어는 문법 달달달 외우고 어휘를 연락에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런 헛된 기대를 품고 연락의 단어를 외우지만 기대에 전혀 못 미치죠. 왜? 제 선배 중에 청담어학원에 이사를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담어학원이 코스닥에까지 올라가 있죠. 이분이 이사를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코스닥까지 올려놓고 요즘 뭐 미국 가서 사업하겠다고 다시 미국 가셨는데 제 대학원 선배입니다. 청담어학원 본원이 실제로 이제 청담동에 있죠. 거기서 이제 애들 데리고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수능 외국어 영역 문제 있죠. 외국어 영역 문제 수능 매년 보면 오답률이 다 공개되거든요. 심지어 1번이 정답인데 정답에 몇 퍼센트 찍었고 2번, 3번, 4번, 5번에 몇 퍼센트씩 아이들이 표기했는지 다 공개됩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만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번역을 해요. 영어를 다 번역합니다. 그러면 영어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애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풀어봐라.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처참하게 나오더란 거예요. 수능 외국어 영역 문제의 절반 이상이 번역하면 언어 영역 문제예요. 번역하면 언어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휘 연락이 외우니까 올라가는 애들은 간간이 있어요. 다른 건 대충 되는데 어휘력만 못하는 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휘를 열심히 정리하면 물론 올라가요. 다른 건 대충 되는데 문법, 어법만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초 역량이 모자란 애들은 연락이 그렇게 해봐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수능 외국어 영역과 언어 영역이 고3 때 제일 변동이 없는 과목이에요. 고2 이전에 더 많이 결정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옆집 엄마가 이런 거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시 구조를 고려해 봤을 때도 이게 의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중학생이나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상담하다가 너 앞으로 요러요러한 걸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어라라고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고2 이상이 되면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 어려워지지만 고1까지도 심지어 그런 식으로 과제를 제가 많이 줍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의 양을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일단 기본기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과목이 여전히 사탐, 과탐이거든요. 사회과학 과목들. 이런 것들은 고3 때 변동이 심해요. 수학이 중간쯤 돼요. 수학이 약간 양면성이 있어서 고3 때 변동의 폭이 중간쯤 되고 언어 외국어가 제일 변동이 적습니다.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관련 활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발 애들이 뭐 읽고 나면 너 그 글의 의지가 뭐니? 한번 말해봐라.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예? 진짜 아이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거는. 물론 그걸 나불나불 말을 잘하는 옆집 엄마 친구 아들들이 늘 있긴 하지만 얘기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 이해한 것보다 표현력이 딸려요. 그래서 아이가 표현한 걸 들으면 애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읽습니까? 애들이 무슨 리딩 머신입니까? 예? 로봇인가요? 끝까지 애가 뭔가를 읽었다는 것은 3분의 2 이상은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설을 읽다가 중간부터 뭐 스토리가 막 꼬이고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습니까, 여러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뭔가 끝까지 읽었다는 것은 3분의 2 정도 이상은 그래도 이해했겠지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와 환경을 자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엔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책 엄청나게 많은 양을 책을 다 샀으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얻어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적극 공략하셔야 될 게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어떤 집안인데 그 집 막내가 우리 첫째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집을 적극적으로 친한 척을 하시다가 이제 그 집에 있는 책들 다 애물단지죠. 그러면 애물단지죠. 사실 애는 이미 컸는데 그러면 진짜 이제 차에다가 한 차 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예를 들어 전집이 제가 중시하는 전집이 2가지 정도 있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권해드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첫째 성격하고 좀 맞아가지고 제가 고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왜 돈 들이고 삽니까? 옥션 가면 반값인데. 그리고 전과목 학원은 제발 좀 피하시라. 우리나라 모든 사교육 중에서 가장 폐해가 심한 학원이 중학교 때 다니는 종합반 학원. 또 종합반 학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강남은 워낙 그냥 모든 과목을 다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면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건 제발 금물이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앞에 있는데요. 제가 편집을 잘못해서 여기에 좀 이쪽에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잘하는 애들은 지금 취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취직하지 않아요. 언제? 10년 뒤에, 심지어 어린애들은 20년 뒤에 사회에 진출합니다. 옛날엔 어떻게 사람 뽑았어요? 대기업에서? 입사시험 봤죠? 요즘 뭘 본다고 그럽니까? 스펙을 본다고 그러죠? 지금 당장 취업 준비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동양이 스펙의 중요성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10년 뒤, 20년 뒤에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요? 입사시험도 아니고 스펙, 이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생기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젊어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일하는 동안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20세기에는 창의력 필요 없었어요. 창의력이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필요 없었죠.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뭘 했냐? 그땐 정답이 있었죠. 1, 2등 하는 소니나 도시바가 하는 거 따라하면 돼요. 이른바 추격성장이죠. 모방을 합니다. 쉽게 해서 모방을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였죠.
그러니까 정답을 연락에 찾는 거예요. 잽싸게 정답을 찾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를 제일 처음 절감한 게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공계니까 주로 미국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갈 때 전공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전공은 이공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공계 전공을 계속한 제 동기들은 이상하게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밟다 보니까 박사과정 논문 제출 자격 시험까지는, 그러니까 영어로 퀄리파잉 exam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한국 애들이 잘한다 이거예요. 왜? 그 시험까지는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백인 애들이 설설 긴데요. 아주 비굴한 표정으로 와서 이것 좀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다오 막 그런데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우수 논문상은 다 걔들이 타가더란 거예요. 그 어설퍼 보였던 백인 애들이 우수 논문상 다 타가더라. 그래서 제가 한국 교육의 한계가 여기에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뭘 아주 무서운 진리를 깨닫는데요. 우리나라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깨닫는 무서운 진리가 뭐냐면 정답은 문제집 뒤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미국 살다, 캐나다나 호주 살다 오신 분 있습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주로 받아오는 숙제나 하는 게 뭐던가요? 생각보다 라이팅이 많죠? 예? 라이팅은 뭐예요? 정답이 뭐다? 딱 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 못하고 막 그런 애들만 왜곡되는 교육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공부 잘해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보다 확연하게 떨어지는 능력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를 잘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생은 약간 벙어리입니다. 그렇죠? 묵묵히 앉아서 그냥 머릿속에 뭔가 계속 집어넣고 있는. 미국 가서 생활해 본 적 있는 분들, 그 학교에서 대표적인 모범생을 부르는 애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우리나라 모범생들의 특징 두 번째, 글을 잘 못 써요. 글을 써봤어야 말이지 도대체.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라는 애들 서울대 연고대를 보냈는데 걔네들 다 글을 잘 못 쓰고 말을 잘 못하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무슨 경쟁력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트 교육도 이상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의식을 겪고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교육하나를 이제 그때 이제 학원 강사 막 할 때인데 막 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아주 좋은 예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걔네들 시험 문제가 우리랑 전혀 달라요. 학교 시험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저 영국의 무슨 고등학교 역사 시험 문제를 봤습니다. 걔네들 국사죠. 영국 1차 세계대전을 참전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전쟁 정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인들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자,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차 대전이 참호전이었거든요. 참호에는 어떤 병사의 상황을 간단히 묘사한 다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이 병사가 당시 유럽 정치의 어떤 맥락 속에서 저 상황에 처했는지를 설명하고 이 병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합리적으로 추론해라. 이게 학교 시험 문제예요. 유럽은 일단 대학 입시가 다 논술형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학 입시 자체가 객관식이 아니에요. 다 논술형이에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대학 입시는 SAT라고 객관식이지만 학교는 다 논술형이에요. 미국은 그게 좀 이원화되어 있어요. 대학 입시하고 학교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 이제 SAT 학원이 늘어나고 있죠. 누가 만들었냐? 이제 한국 분들이 주로 만들었죠. 이제 가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던데 SAT 학원이. 예를 들면 제가 독일의 걔네들 국어겠죠. 문학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교과서 없어요. 문학 같은 거는 그냥 시나 소설을 같이 읽어요. 그냥 선생님 그냥 시나 소설을 같이 읽고 무슨 시험 문제를 내요? 시험 문제 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주인공 A라는 인물이 있어요. 소설 속에 주인공 친구 B가 있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소설의 배경보다 5년이 지났다고 가정하여 네가 B의 입장에서 A에게 쓰는 편지를 써라. 이게 학교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라고 해서 정답 찾는 교육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도 정답 찾는 교육 받아요. 그런데 아닌 교육을 많이 같이 받아요.
네 견해를 얘기해봐라. 네 느낌을 표현해봐라. 네 아이디어를, 네 논리를 한번 정연하게 써봐라.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잽싸게 찍어가지고 그걸로 옆에를 제끼고 뒤에도 제끼고 모든 애들 제끼는데 성공한 애들이 어딜 갑니까? 서울대를 가죠. 서울대 가서 이 정답을 잽싸게 찾는 능력으로 최후까지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고시죠. 그래서 서울대가 고시원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참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회는 진도가 이만큼 나가 있는데 교육은 이상하게 진도가 안 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마저도 아주 이상해져 있는데 무슨 얘기 나왔냐면, 자 21세기의 삼성전자 업계에서 이제 몇 등 하나요? 자기가 1, 2등 하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이제 따라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기업 업계에 있는 중역에 있는 분들이 야, 요즘은 진짜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SK, 삼성, LG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 따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10년 전에 신문기사에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즘 신문에서 벤치마킹이라는 말 나오나 보세요.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을 한 결과 지금 이 수준까지 와 있어요. 삼성전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차세대 산업 중에 매우 중요한 게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한 20년 지나면 이제 다 전기자동차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매우 중요하죠. LG화학이 1, 2등 업체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철강에서 포스코가 그래요. 대우조선이 그래요. 현대자동차는 그 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없는 거예요. 따라할 대상이 없어요. 남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짓을 자기가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역사상 최초로 기업이 창의력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창의력을 요구한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일이에요. 자, 10년,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더 심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 따라하는 거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냐? 우리나라 인구의 26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26배입니다. 남들 하는 거 잽싸게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중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시대는 갔어요. 기업이 역사상 최초로 창의력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고 뭐고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그 문턱에 탁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아까 한 얘기랑 맥락이 되는데요. 네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보다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왜? 여러분 요즘 지식이 모자라면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잖아요. 예? 한신교회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고급 지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아놨다는 거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변호사나 의사 될 양반들은 좀 다르죠. 전문직 시험은 뭐 아주 정확한 지식을 계속 요구합니다. 전문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죽어가는데 의사가 막 기억이 안 나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시험이나 사법고시 같은 전문직 시험은 앞으로도 계속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학 입시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나 이럴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얼마나 잘 요리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역량을 훨씬 중요시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이건데요. 한 일주일 전에 아주 충격적인 연구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36개국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협력 능력을 측정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36개국 중에서? 36등 했죠.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쟁을 연락에 시켜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야, 경쟁을 연락에 시켜야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개인들 사이에 경쟁을 연락에 시키면은 그 조직의 경쟁력이 커지나요? 즉 조직에 이제 기업도 들어가고 국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사원들 대상으로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제치서 여러분 홀로 잘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장님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장님이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장님은 뭐라고 늘 강조하냐면 직원들 모아놓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와 잘 협력하고 다른 부서와도 잘 협조하고 상관하고 부하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회사 잘 나가게 합시다라고 그러지, 옆에 있는 사람 경쟁 상대로 여기서 제치고 너 혼자 잘났다는 거 입증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결국 조직의 경쟁 능력에 매우 중요한 것은 협동 능력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 학생들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내신 성적 같은 거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우리나라 성적표에 보면 초등학교 성적표는 등수가 안 나오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등수 나오죠.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성적표에 등수가 나오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까요?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 아니고요. 선진국 중에서 내신 성적표에 등수가 나오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거를 깨닫고는 야 진짜로 그럴까 싶어가지고 교육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것 같대요. 야 진짜 맞나 해가지고 구글로,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을 찾기가 너무 쉽잖아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일단 영문으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한영사전을 띄워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한영사전에 성적표라고 넣으면 이게 영어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이 영어로 번역된 거를 이제 마우스로 긁어가지고 구글 검색창에 넣고 웹 검색을 하지 마시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전 세계 이제 이 성적표 사진으로 찍은 게, 그러니까 자기 성적표를 보란 듯이 올려놓으면 정신 나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럼 어느 나라 몇 학년째 성적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나옵니다. 다 절대평가예요. 다 절대평가 때문에. 미국은 대학 성적표랑 똑같아요. ABC 이렇게 나와요. 고등학교 성적표가. 프랑스나 캐나다는 점수만 나와요. 그냥 몇 점, 100점 만점도 아니에요.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20점 만점이고 어떤 나라는 10점 만점이고 독일은 5점 만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그냥 그걸로 끝. 등수 절대로 안 매깁니다. 자, 상대평가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옆에 애가 자기하고 실력이 비슷한데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려워해. 그럼 얘를 도와줘야 되나요? 외면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도와주려 하겠지만 학부모는 외면하라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옆에 애를 제껴야 자기가 올라가는 제도예요. 무서운 제도입니다. 상대평가는 윈윈이 불가능해요. 협력하면 안 돼요. 한국 학생들의 협동 능력은 세계 최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표에 등수 나오는 건 사실은 일제잔재예요. 일제잔재입니다. 제가 그래서 협동 능력이 이 기업의 경쟁력 이런 데 매우 중요하다. 요즘 핀란드가 종종 TV에 나오죠. 핀란드 교육 이런 거 보면 학교도 멋있고 애들도 그런데 수업 장면을 잘 보면 어떤 게 나오냐. 전 이걸 핀란드까지 안 가도 돼요. 저는 3년 전에 서울에 무슨 외국인 학교 있죠? 서울에 외국인 학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수업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봤습니다. 애들이 교사를 안 보고 있어요. 한 4명씩 팀을 짜서 지들끼리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야 오늘은 인수분해 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제 이런 거니까 이거 자료 보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봐. 심지어 자료를 찾을 수 있게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선생님은 안 바빠요. 애들이 바빠요. 선생님은 입이 안 아파요. 애들이 입이 아픕니다. 근데 예를 들어 A가 굉장히 수학적 재능을 타고난 애예요. 근데 B는 좀 덜 떨어지네요. 수학이 예를 들어서. 근데 애들이 막 공작 작업을 하다가 B가 야, 이 다음에 요 다음 줄에 여기로 넘어가는 게 이게 왜 그러냐?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B가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 같습니까? A한테 물어보죠. 이 모델에서는 A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A가 야 내가 생각하기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더 엄밀한 거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 막 하고 막 그럴 겁니다. 참견도 하고. 이거 해본 사람은 아는데요. 이러면 A도 도움받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다. A도 도움받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달라지면 애들 관계가, 예를 들어 국어식 하면 애들 사이 관계가 싹 또 달라져요. 과목 특성이 다르니까. 또 팀이 다시 짜지기도 해요. 얘들은 이거를 죽어라 하고 몇 년간 하냐? 9년간 해요. 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합쳐져 있어요. 9년간 연락을 시킵니다. 그 9년 정도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얘들은 뭐의 달인이 됐냐? 팀워크의 달인이 돼 있어요. 팀워크의 달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핀란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인재들이죠.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면 독방에 갇혀서 홀로 외롭게 일합니까? 그런 회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협업입니다. 다 팀별로 부서별로 협업이에요. 근데 애들은 협업을 하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일상으로 9년간 연락의 팀워크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과제가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다다다닥 우리 이 단계에서는 나는 뭐하고 넌 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바로 방법이 나와요. 심지어 과목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미술 같은 것도 뭐 무조건 뭐 그려라 이런 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야, 미술 시간에 너희들이 알아서 주제를 잡아서 하면 되라. 그러면 심지어 자기들 목표도 자기들이 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과업을 완수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경쟁을 그렇게 안 시키기로 유명한데 경쟁력이 무지 높아요. 이 핀란드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경쟁 안 시키기로 진짜 제가 보기엔 너무 끔찍할 정도로 경쟁을 안 시켜요. 너무 심했어 진짜. 근데 핀란드 기업의 경쟁력은 그렇게 높고 특히 기업 상대로 조사해보면 그 나라의 교육을 마치고 들어온 인재에게 얼마나 만족하느냐 조사해보면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1등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하위권입니다. 왜? 우리나라 애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하위권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온 인재들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들이 하나하나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닐 거예요. 한국인도 얼마나 똑똑하다고 유명합니까? 근데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죠? 모이면은 이 모래알 같다라고. 뭐 이민 가거나 사업하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의외로 이 협동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입사 시험으로는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스펙이나 입사 시험의 특징은 뭡니까? 스펙이나 입사 시험은 네가 머릿속에 든 게 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사회로 진출할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뭘로 사람을 뽑을 거냐? 일단 매우 지금보다 강조될 만한 게 첫 번째, 인턴을 통해서 뽑는 거예요.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가는 회사가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재작년부터 신입사원의 절반을 인턴을 통해서 뽑아요. 왜? 발상 이런 거예요. 야, 이게 이 데이터를 제일 잘 가지고 있는 게 삼성이에요. 삼성은 워낙 그룹이 크고 이 데이터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를 다 통계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그룹의 이 인사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생각보다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를 자기들이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인사혁신이 제일 빨리 되는 거예요. 삼성이 지방대생들도 꽤 뽑아주죠. 걔네들 불쌍해서 뽑아주는 줄 아세요? 삼성이 무슨 자선사업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애 들어와서 별거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인턴? 발상이 그거예요. 야, 네 스펙이나 성적 그건 뭐 네 머리에 든 건 알겠는데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와서 직접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인간인지 좀 보자. 네가 어느 정도의 실제로 뭔가를 수행해내는 역량을 가진 인간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는 인간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뽑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겁니다. 또 하나 늘어날 것. 면접. 선생님, 면접은 지금도 보잖아요. 그 면접이 아니라 얼마 전에 구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 중에 제일 큰 기업이 지금 구글입니다. 구글이 심지어 한 사람 뽑는데 그 사람을
면접을 몇 번씩 했는지 아세요? 최고로 많이 하면 17번까지 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 17번까지 했는데 너무 많이 한다는 그 내외의 비판이 있어서 최소 5번으로 줄였다. 그러니까 여전히 5번 이상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면접 한 번 딱 해가지고 한 30분, 1시간 보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모든 예상 질문을 다 이제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지. 근데 두 번째 또 부르고, 세 번째 또 부르고, 5번, 10번 부르면 미천이 드러나죠. 맨바닥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주요 대기업들이 5번 정도 면접 보는 회사들이 많아요. 계속 불러서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추천서.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옛날 상사, 자기가 모셨던 그 진짜 그 아주 표독했던 그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좋은 추천서를 써줘서 합격을 하죠. 입사에 성공하죠. 사실 추천서가 제대로만 써진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죠. 이 사람을 몇 년간 봐왔으니까, 내가 몇 년 봐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 불가능한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그냥 친하면 다 잘 써주는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게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분명히 인턴을 통해서 뽑거나 면접을 아주 여러 번 보는 이런 것은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0년이나 20년 뒤에 사회에 진출할 때 그때 기업에서 요구하고 사람 뽑는 방식은 지금하고는 꽤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많이 달라졌었잖아요. 앞으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트렌드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입학사정관제 얘기만. 사실 5번도 되게 재밌는데 5번 같은 거는 좀 정치적인 얘기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한 다음 달쯤 책을 한 권 낼 테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요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그 강연회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제발 가지 마세요. 입학사정관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는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사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번 유형인지 2번 유형인지 3번 유형인지만 판단하면 끝나요. 그걸로 90% 끝납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5분 동안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의 아이들은 자발성이 있는데 진로는 진로도 꽤 구체적인 애예요. 나는 무슨 분야로 가겠다, 나는 무슨 직업이 좋다, 또는 이쪽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런 애들은 실이 있는 겁니다. 실이 있기 때문에 실에 맞는 구슬을 한 3, 4년간 계속 이 실에다 끼고 있으면 얘는 자동으로 준비가 끝나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나본 애 중에 아주 인상적인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여학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애예요. 근데 걔는 제가 중3 때 만났는데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대뜸 나오는 답변이 저는 생태주의적 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옆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효녀를 두셨군요. 그랬어요. 얘가 대치동 가서 입학사정관제 컨설팅을 받으려면 500만 원 들으셔야 되는데 500만 원 굳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얘는 과가 대충 정해졌잖아요. 왜 또 하필 생태주의적 건축이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뭐 생협 회원이고 뭐 그런 쪽에 활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 건축, 그냥 건축도 아니에요, 얘는. 그럼 얘는 아마 건축과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쌓아야 될 것은 일단 교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각종 활동 이력, 그리고 독서 이력,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너 봉사활동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헤비테트 운동이라고 있죠?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심지어 지어주기도 하고 막 고쳐주고, 여학생이지만 너 고등학생이면 할 수 있을 거다. 그거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나의 개성이나 적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격이죠. 아니, 봉사활동 어차피 시간 쓰는데 그 기왕이면 다홍치마 하고 그거 하는 게 얘한테는 훨씬 자기의 진로에 대한 의지나 특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예로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간 남학생인데 걔 중3 때 걔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입니다. 근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불행한 애예요. 쉽게 얘기하면 축구를 좋아하지만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 선수감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통 애보다는 축구를 잘해요. 하지만 선수감이 아닙니다. 자기도 알아요. 근데 얘는 뭐가 꿈이냐? 축구 전문 기자가 꿈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했니? 그랬더니 자기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 기사를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전문 기자가 있네. 그 얘가 이 좋아하는 축구와 함께 인생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조기 축구에밖에 없는 건데 얘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얘는 교과도 예를 들면 스페인어나 중국어 같은 게 하는 게 좋죠. 영어에다 하나 더 한다면 그쪽 시장이 워낙 크고 또 중국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테니까 너 봉사활동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그때 중3 겨울방학 이제 들어가는데 저 옛날로 치면 고아원이죠. 그런 시설 저희가 이제 아는 시설인데 거기 가서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너 영어로 축구를 가르쳐 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애도 좋아할 거예요. 애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죠. 그러니까 축구를 보통 애들보단 잘합니다. 선수감은 아니지만. 영어로 축구를 가르치면 애들도 훨씬 좋아할 거고 재밌어 할 거고 너도 좋을 거고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라고 탁 드러낼 때 훨씬 부각되죠. 독서 이력?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축구 전문 기자가 되려면 그와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요? 내지는 예를 들면 스포츠에 대한 책도 있겠고 저널리즘과 관련된 책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또는 환경 친화적 건축에 관심 많은 애가 제가 건축과 관련된 책을 뭘 읽으면 좋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답해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언론학이나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조예가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인터넷에 이와 연관된 커뮤니티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성만 있으면 이런 애들은 진짜 돈 벌어주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진짜 부모가 복 받은 거예요. 컨설팅 같은 거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일 쉬운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유형 애들 자발성은 있는데 진로는 잘 모르겠어. 이런 애들은 거꾸로 해야 돼요. 구슬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고3 때 이거를 실로 깨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구슬을 먼저 확보하라는 얘기인데 그 구슬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구슬을 골라요? 다목적 구슬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웃지 마세요. 대부분의 활동 이력이 다목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봉사활동 열심히 했다. 뭐 시간 때우기 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한 애다. 얘가 봉사활동 열심히 했다는 경력을 무슨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할 때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경영학과에 지원할 때도 얼마든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돼요. 왜냐면 요즘 경영학 세미나나 그 캠프에서 얘기하는 그 리더십 있죠? 그게 옛날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무슨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섬김의 리더십. 참 번역은 참 멋있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으로부터의 동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게 하는 이런 류의 리더십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나 상대의 어떤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역량을 얻게 되었다라고 얼마든지 강하게 예를 들면 컴퓨터에 소양이 있는 애가 컴퓨터에 대한 소양을 무슨 컴퓨터 학과에 지원할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워낙 다양하게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게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돼요. 내가 언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얻었다. 가치관이 변했다.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다. 내가 언제 무슨 활동을 통해서 뭘 얻었다. 이러이러한 과정의 결과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으로 어디를 가고 싶다. 라고 얘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장들 대부분 만나봤거든요. 수적으로는 1번보다 2번이 더 많아요. 수적으로는. 뽑힌 애들 보면 1번보다 2번이 더 많습니다. 3번은 강남에 3번 많아요.
아니, 자발성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발성 부족한 애들은 뭐 강남 말고 다른 지역에도 많죠. 강남은 평균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해서 수능 성적으로 돌파를 해보자. 정시는 거의 수능으로 많이 뽑으니까 서울대 빼놓고는. 서울대는 수능 내신 논술 다 보고 정시에서. 나머지는 내신은 본다고 치지만 정시에서 들어가는 내신은 비율이 낮거든요. 수능으로 주로 이제 판가름이 나니까 그냥 수능 성적으로 돌파를 하자. 이런 애들이 강남엔 상대적으로 많아요. 이런 애들은 입학사정관제를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입학사정관제. 선생님, 요즘 입학사정관제가 대세라고 막 난리던데요?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바뀔 거 아니에요. 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상당 부분. 야, 그러면은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몇 퍼센트지?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10% 정도고요.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20% 정도 돼요. 그러면 현 정부 말기쯤 되어서 내년 말에 시험 보는 아이들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30-40% 언저리까지 올라갈 거예요.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 아직 반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게 100%까지 쭉 올라갈 것이냐?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가 그저께에도 교육개발원에 저기 양재동 그 옆에 우면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교육감부 장관 차관 하던 분, 청와대 MB정부의 청와대 초대 저희 두 번째 교육수석이죠. 교육수석 비서관 했던 분들 등등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이 문제를 지적하더군요. 입학사정관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자, 그러면 이런 인식이 지금 교육계 전반에 팽배한데 차기에 어떤 대통령이 나왔든 야, 이거 100%로 무조건 끌어올리자.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현 정부 말기에 한 30-40% 선까지 서울 지역 주요 대학 기준 올라가다가 그 정도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3번 전략도 나쁜 전략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 전통적인 전형, 그냥 학생부하고 논술 보는 거. 정시에 주로 수능으로 뽑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어른이 아니라 애라는 게 옆에서 막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부하내동이 저절로 됩니다. 이게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좀 문제여서 그렇지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3번으로 가야 될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발 주의시키는데요. 마지막으로 초딩 데리고 우리의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막 따지지 마세요. 잘못하면 애 잡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복습 기술 무슨 뭐 그 관리 기술 이런 거 뭐 초딩 데리고 너무 막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애 잘못하면 잡아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한 중2, 중3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린애 데리고 이상한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근데 이건 중요해요.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하려면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알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얘기까지 간략하게 하느라고 예정된 시간을 꽤 제가 오버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겠죠. 예? 혹시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 양력 소개하는데 첫째 줄에 보시면은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가 뭐 하루 평균 한 2분 정도한테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아주 많이는 안 하세요. 제 전화번호가 12년째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 정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연락이 오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제가 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반가웠고요. 여러분들도 오래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